매달 300만 원씩 통장에 들어오는 역대급 부업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게스트분부터 소개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과 제주에서 7채 에어비앤비 숙소를 운영하고 있는 에어비앤비 호스트 서영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가 역대급 부업, 매달 300만 원씩 통장에 꼽히는, 이것도 약간 사기스러운 얘기이긴 해서 좀 그러게 이거 직접 정하신 건가요, 대표님이? 조금 사기스러운 타이틀이긴 한데 네. 이게 사실이잖아요. 네, 내 그럼요. 건물 네. 없이도 월세를 받는 개념의 어떤 그런 느낌인데 네네. 사실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좀 핵심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어떤 걸까요, 이게? 일단은 에어비앤비라고 하면요,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만들어 놓은 공간에 게스트분들이 이제 머물고 가시고 거기서 이제 수익을 얻는 그런 구조인데, 이 에어비앤비의 가장 매력적인 점이 내가 건물주가 아니더라도 해당 매물을 내가 임차해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건물주보다 임대인보다 더 많은 수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게 저는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에어비앤비가 한간에 보면은 네. 뭐 불법이다. 그래서 그쵸. 이제는 더 이상 메리트 있는 부업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맞아요. 저 역시도 에어비앤비는 이제는 끝물인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그게 아닌 건가요? 뭐 사실 그런 말은 올해도 있었고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도 있었고, 제가 에어비앤비를 시작했을 당시에도 에어비앤비 끝물이다라는 말은 항상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요새 제가 느끼기에 조금 체감하고 있는 그 이슈가 이제 올해 10월부터는 불법 숙소들이 이제 퇴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기점으로 기존에 이제 오피스텔 숙소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없이 운영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에어비앤비는 불법이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합법적인 사업자를 내고 운영을 하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러한 상황이 사실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어버리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저는 좋은 기회다. 그러니까 올해 10월이 오기 전에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대표님은 에어비앤비 몇 개나 운영하고 계세요? 저는 서울이랑 제주도 합쳐서 7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300만 원 거뜬히 나오시겠네요. 그렇죠. 네. 부럽네요. 아닙니다. 저는 뭐. 그럼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사람들한테 숙소를 빌려주고 돈을 받는 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개념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에어비앤비로 여러 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자체를?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일단 투자금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뭐 보증금이 가장 큰 투자금이긴 한데, 사실상 이제 사업을 할 때 내가 초기 비용을 생각을 하잖아요. 이때 매몰 비용, 그리고 매몰되지 않는 이제 비용을 구별할 수가 있는데, 보증금은 사실 내가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저는 크게 적극적으로 이제 진행해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될 게 임대료, 그리고 초기 세팅 비용, 이런 것들은 내가 너무 잘 알지 모르는 상태에서 접근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에서 이제 발목이 잡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계산하고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고, 그리고 사전에 초기 비용을 얼마만큼 기간 안에 회수할 수 있는지, 이런 초기 비용 회수 기간을 내가 매물을 계약하기 전에 다 분석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고 들어간다면 내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초기 시드 안에서 가능하면 이제 계속 확장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보증금만 해도 몇 천만 원이 될 거고, 그렇게 하면 이거를 여러 개 하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 하는 것도 되게 간 떨릴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럴 수가 있는데, 이게 근데 항상 어떤 방식이든 그 안에서 정형화된 방법이 있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방법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례를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최근에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게 제주도에 있는 시골집을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시골집을? 네, 시골집을 제가 무상임대 받았어요. 보증 300만 원에 7년 무상임대를 받았어요. 대신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집을 고치는 거죠. 네, 꾸미는 조건으로 장기간 이렇게 계약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접근을 해서 푸는 방법도 있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또 제주도에는 시골집이 많으니까 조금 더 수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서울에 있다. 서울에서는 초기 자본이 그럼 많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올해 여름에 또 이제 서울에서 매물을 또 구했습니다. 강남역, 그러니까 초역세권 이제 매물인데, 여기도 제가 무상임대로 받았어요. 요거는 뭐냐면, 제가 4년 장기 계약을 받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 집을 맨 처음 방문했을 때 철거만 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고칠 게 굉장히 많은 상태여서 일반인 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죠. 근데 이제 그 임대인 분에게 제가 이제 가서 요 집 제가 고칠 테니까, 그리고 신경 안 쓰시게 귀찮게 안 할 테니까 저한테 믿고 맡겨달라, 장기 계약해달라, 그리고 내가 예쁘게 고칠 테니까 1년을 무상임대 해달라. 그러니까 정형화된 방법이 아니고 약간 변칙적인 방법이네요. 네, 그런데 사실 제가 이것도 뭐 제가 막 엄청 똑똑해서 제가 뭐 이러는 게 많아서 이렇게 접근한 게 전혀 아니거든요. 이 동의를 해주셨던 모든 분들이 저에 대해서 당연히 모르신 상태였고, 만나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설득을 한 거기 때문에 이런 정형화된 매뉴얼, 그리고 진정성 있는 그 접근 방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와, 그러면은 제주도에 연세 600만 원, 보증금 300만 원이면 이걸로 지금 얼마를 버신 거예요? 지금 그 말씀 주신 거는 연세가 0원인 거예요. 아, 그거는 연세 600만 원이 600은 다른 집이고. 아, 또 네. 다른 집이고. 네네, 맞아요. 연세 아, 600짜리도 그래서 있었고. 몇 채가 되는 거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맨 처음 제주도 와서 맨 처음 구한 집이 연세 600만 원짜리 집이었어요. 그거는 안채 바깥채 두 채가 있는 거였는데 5년 전이죠, 지금으로부터. 그 당시 이제 지금의 와이프죠. 당시 여자친구랑 제주도에 내려왔는데 제주도에서 한번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제주도 그럼 집은 얼마나 할까 하는 호기심에 당근마켓을 한번 찾아봤어요. 제주도 집이 얼마나 하지. 근데 연세 600만 원이 이제 월세로 환산하면 월세 50이잖아요. 월세 50인데 나 지금 서울에서는 5평도 안 되는 공간에서 살고 있는데 그 연세 600만 원짜리 집은 마당만 100평이 넘는 거예요. 물론 고칠 게 많았고 오래된 시골집인데 그래도 내가 조금만 마음을 바꾼다면 여기서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도 있겠는데 어차피 두 채가 있으니까 한 채에서 내가 살고 한 채에서 숙소를 운영한다면 나는 큰 욕심 안 바라고 그냥 월세 정도만 벌어도 나는 만족하겠다. 아니, 그러면은 보증금이 300만 원짜리 연세가 없는 걸로는 네. 얼마를 보신 거예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자가 지난달에 나왔어요. 아, 얼마 안 됐구나. 네네, 가장 최근에 이제 마무리된 프로젝트고 그 처음에 했던 게 연세 600만 원짜리 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4년 동안 운영을 했거든요. 4년 동안 운영하면서 한 달 평균적으로 300만 원 정도의 수익은 만들었죠. 와. 딱 그 제목이랑 맞네요. 300만 원. 아, 수익률이 장난 아니네요. 그렇죠. 그 수익률도 사실 같은 집이더라도 객단가를 이제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노력이 있었는데 이게 한 번에 완성되는 건 아니고 이제 제 성격상 저는 일단 숙소 오픈도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많잖아요. 숙소를 꾸미다 보면 욕심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아, 이거 놓으면 더 예쁠 것 같고 아, 이거 준비하면 게스트가 더 좋아할 것 같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준비만 되면 그러니까 이 정도면 손님을 받아도 욕은 안 먹겠다 하는 수준 있잖아요. 저는 그 정도만 되면 바로 그냥 입점을 해버립니다. 아니, 에어비앤비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거든요. 한 번도 에어비앤비로 숙소를 예약해 본 적도 없는 맞아요. 사람들도 많을 거고 안 어렵나요? 그거 하는 게? 어렵게 생각하면 끝이 없어요. 왜냐면 이게 인테리어의 영역은 사실 끝이 없고 내가 투자하는 만큼에 따라서 또 퀄리티도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반대로 시작할 때 마인드가 그냥 이 정도면 욕은 안 먹겠다라는 수준이 되면 빠르게 오픈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빠르게 오픈하고 그리고 내가 운영을 하면서 이제 게스트분들의 피드백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바꿔나가고 업그레이드 해나가자. 그래서 맨 처음 시작할 때 객단가랑 어느 정도 한 안정화가 됐을 때 객단가가 저는 2배, 3배가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반값도 안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부업으로 이걸 할 수 있다. 약간 요런 느낌으로 다가오긴 하는데. 그렇죠. 이게 부업으로 하기에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간을 온전히 여기다가 다 100% 투여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저도 여기가 지금 서울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제주도에 있는 숙소만 5채가 넘거든요. 거기 직원이 있는 거예요? 네, 상주 직원도 있고 청소 이모님도 계시고 그렇게 계셔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일단은 시스템화, 자동화 시키기가 상대적으로 저는 쉽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에어비앤비라는 프로세스가 기본적으로 자동화 시켜야 될 부분이 체크인 준비, 그러니까 청소죠. 청소 부분이랑 이제 고객 응대 부분 있죠. CS 부분. 네. 크게 이렇게 두 개가 자동화의 큰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CS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AI 툴들이 정말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고객 응대라고 하면 게스트가 이러이러한 거 질문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게 고객 응대잖아요. 근데 요새는 어떠한 것들을 궁금해 할지까지 미리 준비가 돼서 미리 답변을 또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매뉴얼화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인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게스트를 직접 상대할 일이 거의 없어요. 아, 그러니까 대표님은 7채를 운영하시니까 본업이 되는 건데 한 채에서 두 채 정도는 부업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걸로 좀 해석이 되기도 하네요. 그럼요. 일단은 부업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일단 자동화, 나의 시간을 최소화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사실상 이 CS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화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에어비앤비 플랫폼 내에서도 자동 응답 기능이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돼 있어서 CS는 사실 괜찮고 그럼 이제 청소 부분을 어떻게 자동화하냐. 기본적으로 청소 매니저님 통해서 건당 진행하는 그러니까 알바 형식으로 진행하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은 위탁 운영을 또 맡기는 방식이 있어요. 나는 고객 응대까지도 직접 하기 싫다라고 하면 이 고객 응대랑 이 청소까지 같이 해주는 또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대표님은 여러 채 운영하니까 직원을 채용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한두 채 정도는 직원 채용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한두 채 같은 경우에는 직원까지는 아니고 그 동네 이제 당근에서 동네 이모님들 아니면은 아이 이제 어린이집 등원시키는
완화시키고 남는 시간 동안 소소하게 용돈벌이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게 하시고 중간중간에 이제 가끔씩 뭐 주말이라던가 아니면 점검 정도 그냥 뭐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요렇게 이제 운영되는 형태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본업이 있으신 분들. 주부분들이나 아니면은 장사하시는 분들도 이쪽으로 부업을 하면 꽤 괜찮겠네요. 괜찮죠.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 에어비앤비도 숙소라는 상품을 판매하는 거잖아요. 그 프로세스가 뭐 음식점이면 음식이 요거는 그냥 공간으로 바뀐 것뿐이고 결국에는 게스트의 만족도를 어떻게 하면 높여야 되는지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게스트의 피드백을 반영해서 더 나은 상품을 만드는 관점에서는 똑같으니까 마인드는 이미 준비가 저는 됐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사실 저희가 이 팟캐스트 건프로의 롱프로에서도 한 2-30분밖에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좀 디테일하게 저희가 알려드리기로 했잖아요. 네네, 그게 그렇죠. 언제죠? 11월 24일 날 이제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 무료 라이브를 진행하기로 했으니까 요거 이제 고정 댓글 보시면은 저희가 어떻게 신청하는지 나오니까 그쪽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 그래도 저희가 팟캐스트에서 다 털어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라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이게 가장 궁금해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런 매물을 어떻게 구하냐 도대체. 아, 이거 뭐 네네. 부동산 가서 구하냐? 당근에서 구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거 어떻게 구해야 돼? 매물을 구하는 방법도 일반적인 그냥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 뭐 부동산 있겠죠. 부동산에 가서 뭐라 그래? 아, 저 에어비앤비 할 건데요. 에어비앤비 뭐 할 수 있는 거 있어?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일단 일반인이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그런 방식인 거죠. 그냥 원초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이 방법이 나름 실효성이 있었어요. 부동산 중개사분들도 에어비앤비 매물을 찾는구나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임대인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새는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부동산 측에서도 그냥 절레절레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임대인분으로부터 어쨌든 에어비앤비를 하려면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데 요 과정이 쉽진 않거든요. 임대인이 허락해야지만 그렇죠. 전대차를 할 수 있는 그렇죠. 거니까. 근데 어차피 임대인은 똑같은 월세 내가 만약에 100만 원 받는다고 치면 그 월세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뭐 그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은 아닌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임대인분으로부터는 이제 신뢰 기반으로 설득을 이제 제안을 하는 것도 중요하죠. 제가 했던 방법들은 예를 들어서 다가구 주택 강남역에서 제가 또 다른 이제 매물을 계약을 했었는데 반지하였어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짜리 반지하였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가구 주택 반지하에 임차인이다라고 하면 그냥 그 집 잘 관리하고 그 집 뭐 원상복구 잘하고 그냥 집 안에서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잖아요. 저는 이제 임대인분으로부터 이제 신뢰를 사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야 전대 동의도 해주고 이게 좋은 관계가 유지되면 사실상 그 건물에 세대가 많으니까 다음 세대가 나와도 저한테 먼저 연락을 주시겠죠. 그래서 그 건물 앞에 주차 공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주차 공간에 보니까 그 보도블럭들이 다 뒤집어져 있더라고요. 어차피 제가 그 안에 리모델링 하면서 고칠 거니까 할 때 제가 거기도 그냥 싹 다 시멘트로 덮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임대인분 입장에서는 그래도 플러스 1점은 되겠죠. 인생이 지혜네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방법이 이 방법을 하세요라는 건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게 관점만 바꾸면은 되게 많아요. 하다못해 다가구 건물 앞에서 또 쓰레기 버리는 곳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형 폐기물이 있으면 원래 스티커가 붙여져 있어야 그렇죠. 되잖아요. 근데 스티커가 없이 놓여져 있는 게 있더라고요. 뭐 이런 거를 그냥 제가 어차피 오다 가다 주민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서 제가 스티커 붙여서 제가 밑에 있길래 제가 스티커 붙여 놔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예뻐할 수밖에 없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게 되면은 이런 연락을 받는 거죠. 다음 달에 저희 윗 세대가 이제 나가는데 혹시 이 집 생각 있냐? 있으면은 해라. 남들이 전대동의 받기 어렵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다짜고짜 부동산 가서 아니면 다짜고짜 임대인분한테 가서 저 에어비앤비 하게 해주세요, 허락해주세요. 이렇게 가니까 어렵죠.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노하우가 다 있는 건데 그걸 많이들 모르시는 거고. 맞아요. 그 언헤븐트님 때문에 그러면 에어비앤비로 부업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네, 있죠.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직업군은 굉장히 다양하신데 일단 뭐 개발자 분도 계시고요, 뭐 공무원 분도 계시고 선생님도 계시고. 근데 이게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진입장벽이 있어서 그럼 그분들은 어쨌든 처음에 한 채씩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투자금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보통 투자금이라고 하면 보증금 플러스 초기 세팅 비용이라고 하거든요. 초기 세팅 비용은 투룸 기준으로 300만 원 밑으로 끊으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아,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보증금은 어차피 돌려받는 맞아요. 거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안정적인 그렇죠. 부업이 될 수 있겠네요. 맞아요. 보증금은 이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니까 그럼 이제 매몰 비용이 이제 초기 세팅 비용인데, 그리고 이제 월세 임대료라고 할 수 있는데 임대료는 내가 숙소가 완성이 되면 거기서 이제 순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괜찮고, 그럼 이 초기 세팅 비용이 3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가전
안전 가구 뭐 이런 것들인데 요것도 이제 또 옵션이 뭐 냉장고랑 에어컨까지는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냉장고랑 에어컨 정도만 있어도 300 더 밑으로도 얼마든지 끊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나는 공간 구성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이런 뭐 공간 임대업이라는 것 자체를 아예 모르는데 어떻게 그쵸. 처음부터 그렇게 그런 걸 하셨지? 너무 궁금한데 그게. 공간을 리모델링한다, 공간을 꾸민다, 스타일링한다 라고 하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닌가요? 네, 그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공간을 꾸미는 아티스트가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이 공간을 활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공간이 사실상 얼마나 아티스틱한지 얼마나 감각적인지보다 그냥 얼마만큼의 이제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했던 게 이미 잘 되고 있는 숙소들을 레퍼런스들을 분석하고 벤치마킹 하는 게 저는 가장 빨랐어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굳이 우리나라에 있는 숙소일 필요가 없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모이는 숙소들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나오는 공통점들, 거기서 만들어지는 후기들을 이제 다 보고 어떤 점이 좋았는지, 어떤 점이 별로였는지, 그럼 그 좋은 점을 내 숙소에는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 이 과정을 무한 반복했죠. 이게 벤치마킹 하기가 굉장히 좋은 그렇죠. 아이템이네요, 그죠? 사진만 있으면 아니면 내가 또 직접 가봐도 되니까 국내는. 맞아요. 이게 단순히 공간뿐만 아니라 숙소를 설명하는 형태, 아니면 사진 찍는 구도, 아니면은 추가 혜택 이런 것들이 다 참고할 수 있는 요소들이잖아요. 그냥 숙소들은 뭐 1박에 뭐 이렇게 운영되는데 3박 이상 예약 중 게스트한테는 공항까지 무료 픽업 서비스를 제공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야식을 무료 서비스로 시켜준다던가 뭐 이런 혜택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적재적소에 적용시켜서 그냥 단순히 공간뿐만 아니라 게스트의 만족을 높일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에어비앤비가 사실은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을 약간 공유하거나 아니면 맞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공간이 조금 비어있는 방 이런 거를 좀 약간 공유하는 그런 의미로 다들 해석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부업, 사업적으로 접근해서 내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 맞아요. 그걸 가지고 에어비앤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색다른데 또 이 초보자들 입장에서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에어비앤비라는 그 플랫폼 그거 다 영어로 되어 있고 막 한글로 해도 좀 약간 어렵잖아요. 네네. 호스트가 되어야 되는 건데 손님 입장에서는 뭐 예약하는 거야 어차피 네. 잘 돼 있을 것 같긴 한데 호스트로서 이게 3, 40대 막 4, 50대 분들도 그렇죠.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어요, 잘? 이게 에어비앤비가 지금의 에어비앤비랑 제가 맨 처음 시작했을 때 에어비앤비랑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셨던 염려가 제가 맨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랬거든요.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의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더 유리했고 영어뿐만 아니라 뭐 중국어든 해외 언어 능력이 구사 능력이 좋은 사람일수록 유리했는데 이제 지금은요. 예를 들어 중국인 게스트가 뭐 공항까지 어떻게 가나요? 라고 이제 중국말로 채팅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저는 그냥 한글로 여기 이 앞에서 이 버스 타면은 한 번에 공항까지 갑니다. 이걸 그냥 한글로 치면 실시간으로 번역이 돼요. 그럼 플랫폼에서 그 그렇죠. 번역 AI가 자동으로 돌아오고 있는 맞아요. 거네. 실시간 번역 기능이 도입이 됐기 때문에 모두 다 게스트 호스트 각자 모국어로 얘기를 하고 소통에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걱정은 사실 전혀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AI를 이 플랫폼 자체에서 있는 것도 있는데 대표님 스스로 쓰는 AI는 어떤 부분에서 AI를 사용하고 계세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숙소마다 이제 소개 페이지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AI 툴들을 활용해서 가장 이제 매력적으로 보이는 숙소 소개글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진도 되게 중요해요. 이제 뭐 유튜브면 썸네일 어쨌든 사람들로부터 이게 관심을 끌어야 되는 거잖아요. 에어비앤비 플랫폼도 이 대표 사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대표 사진도 이제 내가 잡은 타겟의 특성에 맞게 어떻게 하면 더 매력적으로 보일지 이런 것들도 이제 사진 보정 작업 기술을 통해서 이런 것도 GPT 활용해서 이제 많이 하죠. 그러면은 이것도 11월 24일 날 오전 10시에 하는 네. 무료 라이브에서 좀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AI로 쓰면 훨씬 더 많이 효율적인 건 알겠는데 어떻게 어디다가 접목시킬지를 잘 모르거든요. 맞아요. 이게 AI를 쓰면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걸 이렇게 해낸다라기보다 남들이 10시간 걸릴 거를 1시간만 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제가 어떻게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운영을 하는지를 낱낱이 이제 또 공개해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3단계로 이제 질문 드릴 게 남았는데 만약에 내가 지금 자본금이 부업할 수 있는 자본금이 500만 원밖에 없어요. 공짜로 부업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저는 잘 안 네네. 믿고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돈이 있어야 좀 사업 자본금이 있어야 부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 500만 원 자본금이 있다면 이 에어비앤비 할 수 있나요? 이 500만 원이면은 보증금 포함인가요? 아니면... 포함이죠. 나 통장 500만 원밖에 없어. 그럼 어쨌든 500만 원 미만의 매물을 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되면요. 보증금 300에 뭐 월세 80 반지하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네, 이렇게 진행이 되면요. 500에서 300이 나가겠죠. 네, 그리고 계약을 할 때 저라면 이럴 것 같아요. 그 매물에서 임대인분 이제 만났을 때 사장님 제가 이 공간 예쁘게 잘 관리해서 뭐 마당도 쓸고 잘 할 테니까 저한테 이 공간을 고칠 수 있는 렌트 프리 기한을 2주에서 한 달 정도만 주시면 근데 이거는 그분 입장에서는 줄 수밖에 없겠다. 이 정도면 사실 임차인 못 구해서 안달이 난 공간일 맞아요. 경우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실거주 할 게 아니라 하루 이틀 머물다 갈 게스트가 머물 공간이기 때문에 그 쉽지 않은 공간이어도 임대료가 오히려 합리적이면 더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 2년 살 공간을 반지하에서 산다라고 하면 조금 찝찝하잖아요. 꿉꿉할 수도 있고. 그런데 임대료가 반지하니까 더 저렴하네? 근데 사실상 에어비앤비 사용하는 게스트분들은 1박 2박 길어야 3박 오시는 분들인데 이런 반지하에 대한 그런 핸디캡, 그런 거부감은 상대적으로 훨씬 낮거든요. 왜냐하면 또 금액에 맞추시는 그렇죠. 여행자분들도 있고 워낙 사람은 많으니까 그거에 맞게 가성비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수강생 분들 중에 예전에 이제 대표님한테 강의 듣고 하신 분들 중에 진짜 소자본으로 하신 분들 계세요? 소자분으로 하신 분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이 지금 이런 반지하 매물들 이제 많이 하시죠. 곰팡이 있고 막 이런 집들 있잖아요. 그래도 진짜 와요 손님들이. 그러니까 게스트분들이 오셨을 때 곰팡이가 있는 상태면 안 되겠죠. 이제 그거를 곰팡이가 좀 너무했다.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최소한의 비용으로 리모델링하고 탈바꿈해서 운영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럼 500만 원으로 어쨌든 가능한 부업이네요. 그렇죠. 500만 원으로는 이제 보증금을 300 밑으로, 그러니까 반지하 매물이죠. 현실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제 500만 원보다 조금 더 많아. 이제 1000만 원 정도 있어. 1000만 원이면은 반지하를 벗어날 수 있나요? 그럼요. 1000만 원이면 반지하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고 1층, 2층 투룸까지도 이제 접근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사실상 그러면은 훨씬 더 객단가가 올라갈 수 있죠. 뭐 투룸이면 사실 수익률 관점에서만 본다면 큰 방에 이제 퀸 사이즈 침대 2개 놓고 작은 방에 퀸 사이즈 침대 하나 놔서 이제 최대 6인까지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그냥 투룸이라고 해서 2인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사실상 누가 그 돈으로 반지하를 가? 호텔 가지? 얼마든지 일리 있는 말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6인, 뭐 5인 이렇게 되다 보면 호텔이랑 이제 가성비적인 면에서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아는 사람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최대 인원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도 객단가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지금 팟캐스트 듣고 계신 분들, 보고 계시는 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저는 바로 빡 왔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어디 해외나 이런 데 많이 다니다 보니까 네네. 가끔 이제 좀 안 좋은 숙소 갈 때도 있는데 맞아요. 어떤 의미인지 딱 알겠어. 그럼 1000만 원 있을 때는 한 요 정도고 자 그럼 이제 그래도 나 통장에 한 2천만 원 있어. 2000 있으면은 저라면 확장하죠. 2000 다 넣어서 하나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2개 할 것 같아요. 2천을 2개를 한다고? 2개 할 수 있죠. 서울에서? 그렇죠.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사례가 그 강남에서도 무상임대 받았다 했잖아요. 네. 그것도 보증금 1000만 원짜리였고 그리고 제가 아마 그 무료 강의 나오는 시점에는 완성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건대 쪽에도 계약을 하나 또 했어요. 그거는 보증금 500만 원짜리예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 개 정도. 왜냐하면 어차피 보증금이야 받는 돈이고 날려봐야 그렇죠. 이거 얼마 안 되는 수준이니까 사실 시도하지 않으면은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조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 매물적인 부분이 대표님한테 도움을 받거나 하면 좀 더 마음이 좀 편안할 텐데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이제 그런 게 노하우긴 한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매물 구하는 방법 아까 여쭤보셨잖아요. 당연히 뭐 저도 부동산 가고 당근마켓으로 찾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저는 이제 이 과정을 SNS에 공유를 하는 이제 크리에이터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상 뭐 임대뿐만 아니라 뭐 빈집 아니면 뭐 반지하 소유주분들로부터 연락이 지금 먼저 많이 와요.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제가 먼저 이렇게 던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사실 지금은 먼저 이제 연락을 많이 주시니까 그럼 연락 오는 걸 저한테 하나 해주시면 돼요. 뭐 괜찮은 조건이라면 뭐 그러면은 11월 24일 날 오전 10시에 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시면은 한 강의 한두 시간만 듣고도 한 500만 원 정도로 한 1000만 원 정도로 한 채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어쨌든 그 금액에 맞게 준비하면 되는 거거든요. 대신에 객단가 차이는 당연히 있겠죠. 아니 요즘에 보면 부업 강의가 되게 많잖아요. 경매, 부동산, 건물 그리고 뭐 유튜브 유튜브 강의를 팔아라 뭐 쇼츠를 해라. 근데 이게 확실히 현실적이네.
다 그런 것들은 그 공짜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내 자본금이 조금 들어가긴 하지만 아주 현실적인 부분. 그래서 현존하는 어쨌든 부업 중에 저도 뭐 사실 이 에어비앤비를 하면서 뭐 자아 실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기본적으로 돈이 되니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확실히 저는 가장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 에어비앤비 이 사업을 하시면서 많은 어떤 돈벌이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시잖아요. 그래도 다른 데 한눈을 팔지 않는 거는 가장 큰 메리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에어비앤비 그 자체로 돈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활용해서 뭐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만드는 것도 당연히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 이제 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맨 처음 에어비앤비 했을 때 집을 연세로 구했다 했잖아요. 600만 원이 연세가 사실 그 당시에는 생각보다 안 비싸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집을 고치는데 돈이 더 들어가겠는 거예요. 막상 이제 임대하고 집을 가봤는데 이거 연세가 문제가 아니라 리모델링을 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간 이제 꾸밀 때 가정 가구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가정 가구 업체들한테 이제 연락을 합니다. 제안서를 보낸 거죠. 저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저에게 이 제품 협찬을 해주시면 제가 이 공간을 예쁘게 운영하면서 이제 인스타그램도 하고 사진도 찍고 할 건데 이 사진 잘 찍어서 제가 지속적이고 자연스럽게 홍보를 해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들어가는 초기 비용을 최소화했었죠. 그런 제안했을 때 보낸 메일이나 뭐 제안서 같은 것도 다 나중에 알려주실 수 있어요? 네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11월 24일 오전 10시 월요일입니다. 이날 지금 다 알려주시기로 하셨으니까 고정 댓글에 보시면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나오거든요. 그쪽에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떤 이제 무료 라이브를 하실 건지. 일단은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이해도가 많이 없으신 분들이 많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나 강사님처럼 뭔가 경험이 없는데 저도 가능할까요? 이런 생각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사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하나씩 다 케어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 그냥 진짜 해보고 싶다, 하고 싶다 그런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도 그날 꼭 봐야 될 것 같고 왜냐면 저도 완전 초짜거든요. 그 게스트로서는 뭐 몇 번 이용해봤지 내가 호스트가 된다? 요거는 조금 아까지 이렇게 한 발짝 떼기가 쉽지 않은데 한번 대표님 강의 들어보면서 뭐 실행 한번 옮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11월 24일 오전 10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